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개정 시행령안 특강을 또 할 건데 시행령안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개정세법 특강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반드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개정 시행령안은 요거는 아마 시행령이 통과는 아마 2월 10일 안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시점을 보면 2월 10일 안팎으로 통과가 될 것 같고 2월 23일에 보는 회계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그렇게 막 예년에 비하면 많지는 않아요. 예년에 비하면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소득세가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좀 많이 개정이 좀 되고 있어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 아무튼 계산 문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계산 문제 크게 영향 미치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계산 문제는. 근데 그래도 이제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론형 문제, 말 문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역시 1차 시험 말 문제, 2차 시험에서는 세법 학 쪽에 오히려 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게 국세징수법이랑 국조법은 빠져 있어요. 일단 회계사 시험은 국징법이나 국조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지금 뺐고요. 그리고 뺀 국징법은 양이 얼마 안 돼. 법은 통과가 안 됐고 법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없고 국세징수법은 시행령 안만 몇 군데만 3군데 정도만 이번에 개정이 돼서 국세징수법 특강할 때 그때 그냥 하면 될 것 같고요. 세무사 시험 1차 시험 대비해서. 그리고 국제조세 조조에 관한 법률은 너무나 개정된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세무사 1차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특강을 별도로 따로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때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많아서 여기 담을 수가 없어서 별도로 프린트는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었는데 별도로 강의는 따로 하지 않을 겁니다. 국징법하고 국조법은 별도의 프린트를 따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별도의 특강을 따로 할 거니까 개정 내용 반영해가지고 기타세법 특강 할 때 그때 가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시행령 안 나온 거 거의 그대로 통과될 거거든요. 시행령안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부터 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기법, 상증세 이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은 통과가 하나도 안 됐는데 시행령만 몇 개가 조금 통과. 수업 목적상 관계되는 거 몇 개 있어요. 그거 몇 개만 좀 집어넣고요. 그리고 자료로 지금 나눠드린 거 말고도 개정된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데 수업 목적상 좀 너무 이거는 실무적인 거지 너무 수업 목적상하고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감히 좀 뺐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도 몇 개는 뺄 텐데 훨씬 더 양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과감하게 좀 수업 목적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너무 실무적인 것들은 좀 뺐어요. 그렇게 보고 이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 세법 특강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같이 나중에라도.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소득세 첫 번째인데 일단 거주자 판정 기준이 보완됐는데 다행인 거는 이게 두 가지 개정된 내용이 두 가지인데 여기 이거랑 개정된 내용이 두 가지예요. 얘랑 두 가지인데 여기 위에 있는 거주자의 정의는 올해부터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 요거는 내년부터 얘는 2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당장은 볼 필요가 없는데 간단히 좀 설명하자면 원래 예전에 거주자의 정의 자체가 국내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했는데 그 183일 이상 거소를 뒀다라고 하는 게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이렇게 일과세 기간 중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현재.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바뀐 거였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쭉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00일 여기 90일 이렇게 두 과세 기간에 걸쳐 가지고 183일 이상 이렇게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였어요. 예전에 이렇게 있다가 이게 중간에 한번 바뀌었어요. 몇 년 전에 바뀌어 가지고 일 과세 기간 동안에 183일 이상이어야 된다. 거소를 둔 기간이 그렇게 바뀌었었는데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 과세 기간 중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두 과세 기간 이상에 걸쳤더라도 계속해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도 거주자로 보겠다. 이렇게. 근데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건 내년부터 바뀌는 거다. 근데 지금 법은 시행령을 미리 바꿔놨어요. 내년부터 시행한다. 아무튼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계속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내년부터 바뀔 거를 미리 지금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여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거주자인데 일시적으로 지금 국에 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출국해서 나가 있는 그 기간도 국내에 거수를 둔 기간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 사유 있잖아요. 그 사유가 이렇게 출국 목적이 일시적인 관광이라든지 또는 질병 치료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로서 명백히 일시적인 경우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꾼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네들 말고도 관광이나 질병 치료 그리고 친지 방문 등 개인적인 사유 그리고 엔드 출장이나 연수 등 직업이나 사업 관련된 사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출국을 했다면 출국한 기간을 국내 거소를 둔 기간으로 계속 보겠다. 그러니까 자산 상태나 가족 관계 등을 비춰봤을 때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이 되는 자긴 한데 거주자인데 그거에 비춰봤을 때 출국 목적이 이렇게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라면 출국한 기간에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기억나시죠? 그 문구 있는 거. 근데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여 밑에 있는 거는 이번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요 내용들이 이번에 시행령의 내용으로 들어왔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 저축성 보험 차익 있잖아요. 저축성 보험 차익 중에서 세 가지는 과세 제외. 그렇죠. 세 가지는 과세 제외. 그리고 세 가지 이외의 나머지는 이자 속으로 과세가 되죠. 저축성 보험 차익. 그 세 가지가 얘네들이죠. 요건을 충족한 법소정의 장기 저축성 보험 그리고 법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차익. 얘네들 이 두 개는 몇 년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만기가 10년 이상이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과세하지 않죠. 그리고 종신형 연금보험 이거는 만기 따지지 않는 거죠. 만기 따지지 않고 그죠. 죽을 때까지 연금 형태로 조금씩 이렇게 지급을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에 얘네들은 이제 과세가 안 되는 거죠. 저축성 보험차익인데 이 세 가지는 과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아무튼 요거 뺀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뺀 나머지 저축성 보험차익은 이자 속으로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단은 요거부터 잠깐 볼게요. 원래 그러면 저축성 보험 차익은 저축성 보험 계약에 의한 차익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축성 보험 차익 계약. 그 보험 계약이 이렇게 세 가지만 있었었는데 이 세 가지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험업법에 의해서 보험회사하고 내가 계약을 맺는 거죠. 생명보험이라든지 또는 손해보험이라든지 이제 누가 또 그러는 거죠. 아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보장성 보험 아닌가요? 우리가 세법에서 말하는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은 보장을 뭘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만기에 환급금이 없거나 환급금이 불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으면 걔네들은 보장성 보험이고 어떤 보험이든지 간에 만기에 환급금이 있는데 불입한 보험료를 초과를 한다면 걔는 저축성 보험이다. 그거를 만기에 환급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보장성이냐 저축성이냐로 나눠지는 거지 실제로 뭔가를 보장해 준다고 해서 보장성이냐 저축성이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보험이라든지 손해보험은 뭔가를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뭔가를 보장을 해주지만 보장성 보험인지 아닌지는 보장 내용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다. 이러한 보험이라 할지라도 만기에 환급금이 불입한 보험료를 초과한다면 무슨 보험이에요? 저축성 보험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보험 계약은 그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랑 맺은 보험 계약, 그죠? 그리고 이런 수산업 협동조합, 수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걔네들이 보험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팔 수가 있어요. 또 우체국에서도 우체국 보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요게 보험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리고 수협 같은 데에서 발행하는 하는 보험, 그리고 우체국 보험. 이런 보험만 보험이라고 봤었는데 4번은 뭐냐면 1번하고 3번과 유사한 생명 손해보험 계약, 즉 다시 말하면 보험회사가 아닌 데랑 보험 계약을 맺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아닌 데랑 보험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유사 보험이에요. 유사 보험이지 보험회사랑 맺은 보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아닌 거예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아닌 그런 회사하고 보험 계약을 그런 회사도 계약에 의해서 네가 나한테 매달 얼마씩 주면 내가 뭐도 보장해주고 그리고 만기가 지금 이게 15년짜리인데 15년 뒤에 내가 너한테 환급금 얼마 줄게. 사기죠. 근데 내가 당한 거지.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아닌 사람하고도 내가 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관계에 의해서 그런 보험 계약도 보험 계약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유사보험이죠. 유사보험.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사보험이에요. 유사보험. 여기 다시 돌아와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 세 가지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사보험인데 그게 만기 10년 이상의 플러스 알파 요건을 다 충족한 거야. 유사보험인데 보험회사가 아닌 자랑 보험계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그거 10년 뒤에 15년 뒤에 내가 불입한 보험료보다 얼마를 더 받기로 한 거예요. 뭔가도 보장도 막 해주고 그런 보험을 맺었어요. 걔네들은 아무리 이런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뭐가 안 된다는 거죠. 과세 제외해서 제외한다. 즉 과세한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과세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과세 제외잖아요. 비과세. 쉽게 정확히 표현하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제외인데 아무튼 뭐 비과세라고 한다면 이런 보험계약인데 이런 요건을 충족한 이 세 가지는 과세하지 않는 건데 아무리 이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세 가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에 따른 보험계약, 유사보험계약이라면 비과세에서 제외한다. 무조건 과세하는 거야. 아무리 요건을 다 충족했다 할지라도 걔네들은 무조건 과세. 그리고 역외 보험계약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아닌 이제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 그러니까 외국 보험회사도 우리나라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있어요. 프루덴셜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나라에서 보험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외국계 보험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계 보험회사도 있어요. 외국계 보험회사도 굉장히 많겠죠.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는데 AIA라든지 뭐 프루덴셜이라든지 우리나라 보험회사 아니에요. 다 외국계 보험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보험업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보험업 허가를 받은 데는 이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과세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하고의 보험계약, 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지금? 역의 보험계약은 아무리 이런 요건을 다 충족했다 할지라도 비과세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비과세인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세 가지 요건을 세 가지 보험 각각 요건이 있죠. 비과세인데 그게 아무리 세 가지에 해당되는 요건들을 각각 충족했다 할지라도 걔네들이 역의 보험이거나 아니면 유사보험이거나 걔네들은 비과세에서 제외한다. 무조건 과세한다. 아시겠죠? 그게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좀 특이한데 환매 조건부 증권에 대한 매매 거래에 따른 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명확하게 했다. 요거를 그림으로 잠깐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환매 조건부 채권 증권의 환매 조건부 이 말이 이제 생략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 증권에 대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자 여기 갑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자가 을한테 얘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얘가 회사채를 새롭게 발행한다든지 아무튼 얘가 얘한테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매도인, 얘는 매수인. 그래서 얘가 지금 얘한테 채권은 지분증권일 수도 있고 채무증권일 수도 있죠. 얘가 얘한테 지금 발행하거나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을 매각을 했어요. 매도. 10,000원에 매도하고 나중에 일정 기간 뒤에 환매수하기로 한 거죠. 얘는 환매수하고 얘는 환매도 하는 거죠. 일정 기간 뒤에 12,000원에 환매수하기로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2,000원만큼의 매매 차익은 누구한테 발생하는 거예요? 얘가 아니라 누가 2,000원 돈을 버는 거죠? 그죠? 얘가 10,000원에 샀다가 지금 12,000원 받고 파는 거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는 10,000원 팔았다가 나중에 12,000원에 사주는 거니까 그죠? 2,000원만큼의 이익은 얘한테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을한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제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이 매매 차익이 2,000원이 이렇게 발생을 한 거죠. 그럼 2,000원의 매매 차익은 을한테 발생하는 건데 이 을한테 발생하는 2,000원의 이 매매 차익은 을의 무슨 소득일 거냐에 대한 얘기죠. 그죠? 우리가 그동안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는 갑이 누구냐. 우리 교재에도 돼 있어요. 환매 조건부 채권증권에 대한 매매 차익은 무슨 소득이라고 돼 있죠? 이자 소득인데 그 앞에 무슨 말이 하나 꼭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재를 보면. 누구로부터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냐면 갑이 금융기관이어도 금융기관. 갑이 금융기관, 갑이 은행이냐 아니면 갑이 은행이 아닌 일반 법인이냐 그러니까 갑이 은행이냐 은행이 아니냐 이렇게 얘가 은행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얻는 환매 조건부 채권증권에 대한 매매 차익은 얘는 이 매매 차익은 이제 일반적인 뭐가 되는 거냐면 이자 소득.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라고 하는 거죠.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라고 해서 얘는 이자 소득이 되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자 속이 되면 2,000원만큼에 대해서 원천인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천인수는 몇 퍼센트 하는 거고요. 그래서 14% 원천인수 하는, 그리고 당연히 조건부고요. 조건부 종합과세가 되는 14% 원천인수가 되는 이자 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금융기관이 아니면, 갑이 금융기관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얘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얘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돼요. 얘가 지금 돈이 필요한 거야. 돈이 필요한데 지금 A 회사가 발행한 채권증권을 얘가 갖고 있는 거죠. 돈이 필요한데 부동산은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얘한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고 싶은 거예요. 얘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고 싶은 건데, 근데 그때 담보를 양도담보 형식으로, 그러니까 얘한테 파는 거죠. 10,000원에 팔고 나중에 6개월 뒤에 내가 20% 얹혀가지고 12,000원에 되사줄게. 사전 약정 이유를 정해서.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매매 차익이 얼마 발생하는 거죠? 2,000원의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10,000원에 이걸 사주고 이때 12,000원을 이걸 다시 돌려주면서 12,000원 받는 거니까 2,000원만큼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이게 만약 갑이 금융기관이 아니면 얘는 채권이나 증권을 담보로 맡긴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리고 나중에 10,000원과 이자 2,000원을 얘한테 더 주는 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의 매매 차익 2,000원은 뭐가 되냐면 이거는 비영업대금 이익이 되는 거예요. 비영업대금 이익이.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준 거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 2,000원을 회수하는 거니까 이건 얘한테 비영업대금 이익이 되는 건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다루지 않았죠.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위만 나왔어요. 갑이 누구인 경우로만. 갑이 금융기관인 경우로만.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는 환배조건부 채권의 매매 차익, 그러면 그냥 얘를 의미하는 걸로. 당연히 얘가 누군 걸로 해요. 당연히 금융기관인 걸로. 그래서 환매조건부 채권에 대한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인데 몇 퍼센트 원천인수하는, 14%를 원천징수를 하는 이자 소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얘가 누가 아닌, 얘가 금융기관이 아닌. 그러면은 얘의 매매 차익은 소득이긴 소득인데 무슨 소득이 된다고요? 그죠?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를 받는.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담보로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비영업대금이. 비영업대금은 또 무슨 소득이긴 한데요. 이자 소득이긴 한데 원천인수 세율이 다르죠, 그죠? 얘는 그렇죠. 2,000원에 대해서 25% 원천인수 해야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금융기관이 아닌 거예요. 얘가 금융기관이 아닌 상태에서 A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회사채를 팔고 나중에 일정 기한 뒤에 사전 약정 이율 더해가지고 다시 되사주기로 한 거죠. 근데 그러면은 얘한테는 당연히 그게 비영업대금 이익이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얘한테 간 그 채권 증권 있잖아요. 그걸 얘가 어떻게 할 거냐 되는지. 얘가 그럼 6개월 동안 이걸 가만히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6개월 동안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왜 부동산을 담보로 받지 않고 얘네들 담보로 받았느냐?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죠. 얘는 이거를 받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시장에다가 받자마자 6개월 뒤에 갚기로 했으니까 지금 당장 시장 가격은 얼마예요? 지금 시장 가격 10,000원에 팔아요. 시장에다가 매각을 하죠. 그럼 누군가가 이제 그 주식을 갖게 되는 거죠. 주식이라든지 회사채를. 이렇게. 그리고 6개월 뒤에 얘는 이 A사가 발행한 채권증권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를 얘가 받은 거예요. 지금 담보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예상하고 다르게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죠.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얼마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않으면, 12,000원으로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않으면, 예를 들면 11,500원이 됐어. 6개월 뒤에. 그럼 11,500원에 사와서 얘한테 그걸 11,000원 받고 팔면 되니까. 그래도 얼마는 이익이 남는 거니까. 그렇죠. 500원. 물론 예상보다 적게 이익이 나지만 아무튼 팔고서 12,000원 이상으로만 올라가지 않으면 손해는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2,000원은 2,000원대로 이익을 얻고 추가로 얘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 10,000원에 팔았다가 예를 들면 6,000원을 사가지고 얘한테 넘겨주면 그러면은 또 얼마만큼의 이익이 더 생기는, 10,000원에 지금 팔았다 6,000원 들어오니까 4,000원의 이익이 더 생기는 거죠. 4,000원의 이익이 더 생기는 거죠. 근데 걔는 또 과세가 또 돼야 안 돼요. 얘는 또 과세가 돼야 안 돼요. 얘는 얘 입장에서 뭐가 되니까 일반적인 채권증권의 매매 차익. 채권증권의 매매 차익은 시장의 활성화차원에서 과세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다 파는 거는 과세도 안 되는 거야. 과세도 안 되면서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10,000원에 팔고 나중에 6,000원에 사와가지고 얘한테 갚으면서 12,000원을 받게 되면
이 10,000원에 팔았다 6,000원 받는 것으로 인해서 4,000원의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비영업대금 이익으로는 얼마가 발생하는 거고 2,000원의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 4,000원의 이익이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뭐도 안 되는, 과세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갖고 오자마자 바로 되팔아 버려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이게 환매수하면서 또 12,000원을 받는 거죠. 얘는 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되팔았는데 문제는 A사가 그러면 6개월 동안 A사가 얘가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주식이에요. A사 주식. 그럼 그 6개월 동안에 배당금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6개월 동안 배당은 누군가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얘한테 실제로 뭐를 주죠? 이렇게 해서 배당을 주죠. 그럼 그런 이 병의 배당속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배당인 거고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지금 이 두 번째 케이스잖아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게 주식을 팔았지만 실질은 뭐라고요? 이게 담보라고요. 6개월 동안 얘한테 주식을 담보로 맡긴 거예요. 자, 담보면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굽니까? 여전히 갑이죠. 그렇죠. 실질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그 A 회사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 진짜 배당은 얘가 받을 거고 그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얘한테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은 뭐니까 이게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실질이 담보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그 A사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 상당액을 얘한테서 이렇게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배당이 아니라 배당 상당액을 받는 거죠. 실제 배당은 얘가 주는 거고 얘는 누구한테 배당을 줄 거고 실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한테 줄 거니까 그건 배당이고 배당 상당액을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유사 배당 소득에 포함시키겠다. 유사 배당 소득을 해서 배당 소득을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얘 A사가 발행한 회사채였어요. 회사채 똑같이 할 수 있죠. 그럼 그 6개월 동안에 그 A사의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실제 이자는 그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받을 것이고 회사채를 담보로 맡긴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사채 실질 소유자는 얘여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또 얘가 얘한테 뭐를 받겠어요? 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죠? 그거는 유사 이자 소득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매도인입니까? 매수인? 누구의 소득입니까? 지금 이거는 다 매도인의 소득입니다. 매도인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내용 보시면 우리가 환매조건부 채권에 대한 매매 차익 있잖아요. 이건 매매 거래 딱 환매조건부 매매 차익 하면 우리는 딱 뭐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만 생각하죠. 그리고 그 매매 차익은 누구의 소득이다? 지금 매수인의 소득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이 케이스에 얘가 아닌 누구에 대한 얘기죠? 매도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 매도인에 대한 얘기. 그러면은 이렇게 환매 조건 매매 거래할 때 RP라고도 하면 레포라고 해가지고 RP라고 합니다. 이게 환매 조건의 매매 거래예요. 매매 거래를 하면서 증권을 또 주식이나 또는 회사채나 이런 것들을 매도인이 지급받는 보상액이에요. 매수인이 아니라 누가 받는? 매도인이. 왜냐하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 주식이라든지 회사채를 실질은 뭐 한 거니까 담보로 맡긴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배당 상당액과 이자 상당액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받을 때 매수인이 지급받은 이자 배당과 동일한 금액을 매도인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매수인이 그런 이자나 배당 상당액을 매도인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채권 환매조건부 거래의 보상액은 무슨 소득으로 하는 거고 이자 소득으로 하는 거고 만약 환매했던 그게 주식이었다면 그러면은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한 배당 상당액을 받을 거니까 걔는 무슨 소득으로 하는 거고 배당 소득을 하는 거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 이자 소득이 어디로 구분되어 있다고요? 유사이자 소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배당 소득도 어디에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사 배당 소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니, 어떤 소득으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입 시기도 다르잖아요. 유사이자 소득은 수입 시기가 언제고요? 유사이자 소득은 회수일하고 약정일 중에서 빠른 날로 하는 거죠. 그리고 유사 배당 소득은요? 현금주의죠. 현금주의. 유사 배당 소득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뭘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요걸로 분류가 돼 있다 그러면 요 수입 시기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집합투자기구 분배 유보소득의 범위를 조정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게 좀
그러니까 집합투자국에서 분배를 유보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건 사실 약간 실무적인 거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넘어갈게요. 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좀 중요하지만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법에서 개정돼 가지고 들어온 거 있었잖아요. 조각 투자 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그죠?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조각 투자 상품인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하고 그다음에 조각 투자 상품인 투자 계약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하고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었는데 개정세법 특강 들었을 때 요거는 뭐냐면 이게 음원 파는 거 있잖아요. 뮤직하우 거기에서 그 음원 자체를 뭐 조각 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었죠. 실제로 걔네들은 수익 증권을 발행합니다. 수익 증권을 발행해서 실제로 걔네들이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 투자 계약 증권이라고 해 가지고 요거는 실제로 증권화 돼 가지고 사고 팔 수 현재 매매할 수는 없고요. 매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소 뭐 이런 거 키울 때 뭐 젖소 뭐 이런 것들 하는 거나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젖소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투자 계약 증권을 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사람들 모아 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소 키워 가지고 그 소를 실질적으로 소를 키워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아요. 그 투자 계약 증권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수익 내가 투자한 돈으로 그래서 그 돈을 모아 가지고 지금 소 키우고 있고요. 소 키우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내가 지금 먹는 거죠. 근데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조각투자 상품이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혁신금융사업자 해가지고요. 혁신금융사업자라고 해서 자본시장법에 정의가 된 자들이 있어요. 혁신금융사업자에 해당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요건을 충족한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자본시장법 110조의 특례를 적용받아서 발행한 수익증권이어야 된다. 혁신금융사업자가. 그리고 신탁의 이익을 연 1회 이상 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얘네들이 조각투자 상품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이 배당수급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이. 그리고 조각투자 상품인 투자계약증권은 이거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제출 수리되어 50명 이상 모집을 해야 되고요. 50명 이상 모집을 한 투자계약증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소 거기 투자할 때 젖소 거기에다 투자할 때도 50명 이상이 모집이 돼가지고 투자가 돼야 된대요. 그리고 똑같이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그 이익을 연 1회 이상 분배를 해야 된다. 그런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이 조각투자 상품인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소득이 된다. 아무튼 이런 요건 구체적인 이런 조각투자 상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이렇게 시행령에 위임을 해가지고 시행령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이런 두 가지의 조각투자 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의 범위, 그 이익은 뭐가 되는 거냐? 그걸 서로가 사고 팔 수 있다면 지금 얘는 사고 팔 수 있고 얘는 사고 팔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얘는 사고 팔 수 있는데 그 사고 팔아 가지고 발생되는 거래로 인한 이익까지도 포함하겠다. 그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을 받은 것만 조각투자 상품으로서의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이익도 조각투자 상품의 이익으로 해가지고 다 무슨 소득을 하겠다. 다 모아서 다 집합투자 기업부터 이익처럼 배당수익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익도 포함하겠다. 그리고 각종 보수나 수수료는 공제하겠다. 이거는 집합투자 기업부터 이익도 그래요. 수수료라든지 그런 보수는 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계산은 나중에 시행 규칙에서 또 만들겠대요. 그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이 정도로만. 그래서 실제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까지도 포함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이런 조각투자 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수입 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그 환매 조건부로 거래하는 증권 같은 경우에 배당 상당액과 이자 상당액 받은 거는 무슨 소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유사 배당 소득과 유사 이자 소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걔네들의 수입 시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그냥 따르면 되는 건데 조각투자 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별도로 따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주의? 그렇죠. 집합투자 기업부터 이익과 마찬가지로 현금주의입니다. 그 지급을 받은 날이에요. 받기로 한 날 아니에요. 받은 날 과세가 되는 겁니다. 집합투자 기업부터 이익과 마찬가지로 무슨 주의?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별도로 따로 안 봐도 돼요. 이미 법인세 개정된 내용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다 정리했었었는데 그 법인세 개정된 내용 소득세가 이미 따라간 거죠. 그래서 법인세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자본준비금 감액에서 받은 배당 법인세와 완전히 동일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네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개정세법 특강할 때에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돼서 나왔어요. 이제 뭐냐면은 이게 지금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이죠.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의제배당 유형 2. 유형 2는 내가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때 소멸되면서 받은 대가. 그 대가는 뭐 금전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토지 건물일 수도 있죠. 아무튼 그 받은 대가에서 그 주식을 취득할 때에 소요된 금액을 빼는 거죠. 즉 주식에 뭐를 빼는 거죠? 세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빼는 거죠. 그게 내 투자 원금이니까 얘에서 얘 뺀 금액이 의제배당이 된다.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각종 재산의 가액에서 그 주식을 취득할 때 소요된 금액, 즉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뭘로 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 주식이 뭘로 취득한 주식이라면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가지고 취득한 주식이라면 그게 그때 개정 법률 특강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신구 조문 대표가 모든 주식 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으로 써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시행령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만 이렇게 하기로 했냐면 주식 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여기서 말하는 벤처기업 주식은 얼마 비과세를 하는 회사 다닐 때 행사하면 근로소득 그만두고 행사하면 기타 소득인데 얼마는 비과세하죠? 2억, 연 2억. 그리고 동일한 벤처기업 누적 한도 5억. 기억나시죠? 그 벤처기업 주식. 연 얼마예요? 연 2억 비과세. 누적 한도로 동일한 벤처기업별 누적 한도 얼마? 5억. 비과세가 되는 그 벤처기업 주식 있죠? 그 벤처기업 주식의 경우에만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이것만 어떤 금액으로 하겠다고요? 행사 당시에 시가로 하겠다. 행사 당시에 시가 지금 우리가 행사할 때 당시 시가가 5만 원인데 행사 가격이 만 원이면 아무튼 얼마에 취득하는 건데요? 만 원에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 원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만 원인데 그게 아니라 얼마로 하겠다? 5만 원으로 지금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어떤 주식만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렇죠. 이게 연 2억 누적한도 5억 비과세되는 벤처기업 주식을 주식선권의 행사로 취득했을 때만 그때만 행사 당시 시가로 하겠다. 나머지도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벤처기업이 아닌 회사에 다니면서도 주식 매수 선택권을 내가 부여받을 수 있잖아요. 응?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걔네들은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별도의 언급이 없으니까. 응? 개정세법 특강 시에는 그냥 모든 주식 선택권처럼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얘네들만 하는 걸로 범위를 줄였어요. 얘네들만 이것만 얘네들만 뭘로 하겠다? 행사 당시에 시가로 하겠다. 얘네들만. 그래서 이게 왜 뭐 그런 거냐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나중에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충족이 안 되면 과세가 나중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도 과세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중과세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행사를 하는데 이때 시가가 5만 원짜리인데 이때 행사 가격이 내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죠. 만 원이었어요. 그럼 이때 이게 뭘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라면 근로소득 아니면 기타 근로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될 거 아니에요. 얼마가 3만 원이 과세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 주식을 내가 나중에 이게 주식이 소각된 거죠. 소각되면서 내가 이때 대가로 예를 들면은 6만 5천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의제배당으로 할 때 여기다가 이제 뭘 빼는데요? 지금 세법상 주식에 취득가액을 빼야 되는데 내가 얼마에 취득을 했는데요? 지금 만 원에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의제배당은 얼마가 지금 의제배당이 되는 겁니까? 5만 5천 원이 의제배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나오는 게 아니 지금 이 차이는 이미 과세가 됐는데 만 원과 5만 원 사이는 이미 과세가 됐는데 이거를 또 의제배당으로 해버리면 의제배당으로 또 과세를 또 해버리면 이 안에 얼마가 이미 과세가 된 건데
이미 안에 4만 원이 이미 과세가 된 건데 그 4만 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5만 5천 원 또 과세하겠다는 거니까 사실 무슨 과세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중 과세가 되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이중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계정세법 특강할 때에는 그때는 신고 주문 대입표에 저렇게 안 남아 있고요. 그냥 주식 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은 그러면은 취득가액은 실제 만 원이지만 근데 이게 만 원이 아니라 여기에 뭘 집어넣겠다는 거죠? 행사 당시에 시가인 얼마를 집어넣어서 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되면은 얼마만 과세하는 거니까 의제 배당으로. 그렇죠. 15,000원만 과세하는 거니까. 즉 4만 원만큼은 무슨 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중 과세를 피하겠다. 그렇게 처음에 신구조금 대표가 나왔었어요. 계정세법 특강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번에 시행령 나온 걸 보니까 모든 주식이 아니라 무슨 주식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건 무슨 주식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를 하는 4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그렇죠. 얼마까지는 이게 지금 금액이 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무슨 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만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매수 선택권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벤처기업이 아닌 회사가 발행한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면 이때 무슨 세도로 과세가 되고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나중에 소각할 때는 이게 의제배당이 되는 거니까 사실 무슨 과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벤처기업 주식 이때 2억까지 뭐가 되는? 이때 2억까지 연 2억까지 비과세되는 누적 한도로 5억까지 비과세되는 벤처기업 주식의 취득가액의 경우에만 그때만 뭘로 하겠다? 행사 당시에 시가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좀 범위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이 나오면서 그래서 계정세법 특강 했을 때는 약간 달라진 거예요. 이게 시행령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지금 범위가 더 어떻게 됐죠? 이중과세를 조정하려고 하는 범위가 줄었죠. 지금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개인 투자용 국채 과세 특례 대상 확대되는 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바로 10년 만기 10년 이상 보유 또는 20년 최소 10년 20년인데 이제 5년 이상만 보유해도 이제 개인 투자용 국채 과세 특례 적용하는 거 하겠다 이거를 내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올해부터 되는 건 아니라서 뭐 잠깐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죠.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때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이건 작년에 개정된 거예요. 사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내가 주택을 3개가 아니라 2개를 갖고 있는데 이 2개가 다 뭐냐면 고가주택인 거야. 2개가 기준시가가 양도가 아니라 지금 주택 임대로 인한 사업수익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2개가 다. 내가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3개가 아니라 2개 보유하고 있는데 2개가 다 무슨 주택이라면 고가주택이라면 그러면은 주택 2개 중에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내가 임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받은 간주임대료가 시행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시행령으로 정한 금액을 그러면 초과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인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뭐를 계산하겠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겠다가 작년에 개정됐는데 이게 작년에 개정됐는데 시행을 26년도 1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미리 왜냐하면 이게 주택 관련된 것들은 사람들이 이게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미리 이렇게 개정해 놓고서 몇 년 뒤에 이렇게 하겠다. 작년에 이미 개정이 됐었고요. 그러면은 2주택 고가주택인 2주택 고가주택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러면 얼마를 초과해야 되는 거냐? 얼마를 초과? 법에서는 3억 이상으로의 금액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3억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겠다. 근데 대통령령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아직도 26년도에부터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전세보증금 합계가 얼마를 초과해야 된다고요? 12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3주택자들은 보증금 합계 금액이 얼마 초과하면 되는 거고요. 3억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거고 고가주택 2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합계 금액이 하나를 빌릴 수도 있고 2개를 다 빌려줄 수도 있죠. 나는 딴 데 가서 전세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보증금 합계 금액이 얼마를 초과했을 때 12억 원을 초과했을 때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근데 언제부터 계산한다고요? 20년도부터 하는 거라서 아직 구체적인 계산 산식은 안 나왔어요. 보증금 합계 금액에서 얼마 빼겠어요? 3억 빼는 게 아니라 얼마를 빼겠어요? 나온다면 12억을 뺀 금액에다 적수를 계산하겠죠. 근데 아직 그 산식은 아직 안 나왔는데 당연히 12억을 빼겠죠. 12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되는 거가 사니까. 근데 아무튼 이 둘 다 언제부터라고요? 이거는 어차피 다 우리 올해 끝낼 건데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실무에서 할 거니까 올해 되더라도 실무에서 할 거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데 요거는 법은 작년에 통과, 시행령은 올해 통과 이렇게 올해 안으로 나왔어요. 보시면 되고요. 이 무형자산이 사실은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되게 이건 소득세만 바뀐 게 아니라 법인세에서도 새롭게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형자산이잖아요. 다 무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어떻게 할 거냐, 상각 방법이랑 내용수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요 네 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형자산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특이한 무형자산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래서 이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뭐 영어권이나 특허권이나 광업권이나 개발비나 이런 무형자산이 아닌데 아무튼 그래도 뭔가 무형의 자산이긴 한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무형의 자산이 아닌 그런 이것도 분명히 자산성을 갖고 있는데 무형이야. 근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건 아니야. 새로운 어떤 무형자산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와 소득세 다 들어왔어요. 그밖에 유사한 이런 것과 유사한 무형자산은 어떻게 할 거냐. 걔네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상각 방법을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다른 상각 방법을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5년 동안 균등상각한다. 이런 식으로 특이한 거는 회계학에서 정하는 바대로 따른다. 만약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5년 동안 균등상각한다라고 해서 법인세랑 소득세 이게 다 들어왔어요. 뭔지 모르겠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이 뭔가 새롭게 뭔가 생긴 게 있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새롭게 생긴 무형자산이 뭐 있나 봐요. 그러니까 법인세랑 소득세 양쪽 다 들어왔더라고요. 이 규정이.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수업 목적상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소득 할 때 기준경비율법하고 그 다음에 단순경비율법 적용해가지고 추계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 추계신고하는 방법 중에 내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야.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세에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기준경비율법을 적용해가지고 기준경비율 적용해서 계산한 추계소득 금액 이게 한도가 있는 거죠. 한도가 있어가지고 한도가 무슨 법을 적용한 소득금액이죠? 단순경비율법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일정 배율 곱한 거. 그 일정 배율이 어떻게 이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곱하기 일정 배율 해가지고 복식부기용자라면 몇 배? 기억나시죠? 복식부기용자라면 3.4배. 그죠? 그다음에 간편장부상자라면 2.8배. 이렇게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기억나세요? 근데 이거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게 원래 작년 말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시켜가지고 3년 더 연장해서 언제까지 27 그대로예요. 3.4배, 2.8배 그대로 가면서 기간이 이제 24년도가 아니라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27년도 말까지 3년 더 연장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직원 등에 대한 할인 금액 있죠? 임직원들에 대한 할인 금액. 그 임직원들에 대한 할인 금액이 이제 임직원들에 대한 무슨 소득이 되는 거죠? 이제 근로소득 개념의 하나로 된다고 그랬죠. 근로소득 개념이 5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된 거예요? 이제 6개. 근로소득 개념 6개. 회사 1,000만 원짜리인데 회사 임직원들한테 600만 원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지. 할인 금액 얼마? 400만 원을 무슨 소득으로 하겠다? 근로소득을 하겠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받는 쪽은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해준 그 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 할인해준 회사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해가지고 일단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보니까 이걸 소득세나 법인세나 마찬가지로 회사가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법인 사업자일 수도 있죠. 그 할인 금액 얼마 지금? 400만 원을 뭐에 포함시키라고요? 사업수익 금액, 즉 사업수익 금액은 다른 말로 뭐죠? 매출액. 그렇죠. 매출액에 포함시켜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 받았는데요 지금? 회사는 얼마 받았어요 지금 이거? 6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매출액을 얼마로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1,000만 원 이렇게 잡으라는 겁니다. 1,000만 원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400은 400은 또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수익 잡고 400은 그죠 비용으로 잡아라. 법인이라면 1,000만 원을 입금으로 하고 1,000만 원을 매출로 하고 그죠? 400만 원을 송금으로 해라. 그죠? 개인 사업자라면 1,000만 원을 총수익 금액으로 하고 400만 원을 뭘로 해라? 필요경비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할인 금액을 뭐에 포함시킨 다음에 수익에 포함시킨다. 이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디도 또 포함되어 있겠어요, 당연히. 수익만 아니라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겠어요. 수익에도 포함되고 비용으로도 포함되는 거죠. 수익으로 잡았다가 비용으로 잡아라 그런 얘기죠. 아무튼 순액으로 얼마가 소득이 되는 건 맞는데요. 600인데 1,000만 원 잡았다가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여기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 용역 등의 할인 금액을 다시 또 뭘로 하라고요? 손비, 비용, 송금이나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건 뭐냐면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할인 판매한 거지, 직원들한테. 그러면은 일단 매출액은 얼마가 되는 거고, 할인 판매했어. 할인 판매 딱 하는 순간 매출액은 얼마 되고요? 내 거를 할인 판매하면 매출액은 1,000만 원 되고, 그죠? 그리고 600만 원 받았으면 40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해라, 지금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든 제품이 아니라 나의 계열 회사가 만든, 우리 회사가 아닌 나의 계열 회사가 만든 제품을 우리 회사 직원들이 할인해서 살 수 있게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직접 생산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계열 회사가 만든 제품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삼성생명 다니는데 삼성전자에서 만든 TV를 할인해가지고 취득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거는 잘 보세요.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TV 1,000만 원짜리인데 600만 원 살 수 있게 한 거야. 그러면은 1,000만 원이 나의 매출이 아닌 거지, 이제 이거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는 저기에서 얘가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600만 원 사는 거고요. 내가 그 할인된 금액을 계열회사한테 주는 거야. 내가 얘한테 주는 거야. 내가 얼마를 주는 거죠, 지금? 40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야. 아니, 마찬가지로 1,000만 원짜리인데 내가 600만 원 받으나? 아니면 그냥 퉁쳐서 내가 순액으로 얼마를 주나, 그냥. 내가 안 사는데 내가 얼마를 얘한테 주나? 400을 주나? 계열회사의 제품이었다면 내가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열회사가 판매해 주는 거잖아. 우리 회사 직원한테 계열회사가 지금 1,000만 원짜리를 600만 원 사겠으니까 계열회사 얼마 받는 거야, 얘한테서 지금? 600 받았잖아. 내가 얼마를 얘한테 준다, 계열회사한테 지금? 400을 준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나의 매출액이 아닌 거지. 당연히 얘의 매출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얘가 비용이 아니라 누가 비용이 되는 거죠, 이제? 나한테서 400만 원의 비용이 되는 거죠. 법인이 계열회사에다 지급하는 할인 금액 상당히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내 제품이 아니라 누가 만든 제품을 우리 회사 직원이 할인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종업원들 할인 금액에 들어가요. 좀 이따 이제 근로소 쪽에 나오는데, 그것도 얘한테는 무슨 소득이 되는 거죠? 종업원들은 600만 원만 주고 1,000만 원짜리 TV를 샀잖아. 그 400만 원은 우리 회사의 제품이 아닌 우리 회사의 계열사의 제품도 할인해가지고 사는 것도 얘한테는 무슨 소득이 되는 거죠? 근로자한테는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때는 이제 내 매출액이 아니라 나는 그냥 400만 원을 계열사한테 주는 거죠. 그냥 내가 계열사한테 지급하는 할인 금액. 이거는 계열회사의 제품을 우리 회사 직원들이 할인돼가지고 산 거죠. 그럼 내가 지급하는 그 금액도 나한테 손비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손비 중에서도 어떤 손비로 할 거냐? 인건비, 당연히 인건비죠. 왜냐면 받는 자의 무슨 소득이니까? 근로소득이니까. 이자의 근로소득이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인건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위아래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내가 법인일 수도 있고 내가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다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이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서 한번 볼게요. 국외 근로소득 있잖아요. 국외 근로소득. 국외 근로소득은 사실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잘 안 보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국외 근로소득 월 얼마? 월 100 비과세하고 좀 어려운데 힘든 데는 월 500 비과세하는 데 있잖아요. 그것만 우리는 공부를 하죠. 그 힘든 데 세 가지를 원양어선, 국외를 항해하는 선박,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받는 거, 요 세 가지는 월 500. 그 이외에 나머지 국외 근로는 월 100.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공무원 또는 제외 공간 행정직원, 제외 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얘네들이 국외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주는 거는 100만 원, 500만 원이 아니고요. 외교부 장관하고 기재부 장관이 합의해서 결정한 금액이 비과세가 돼요. 그 합의해서 결정한 금액이 제외 근무 수당의 75%는 현재는 합의가 돼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걔네들이 합의한 거고, 법 문구상으로는 누가 합의해서 결정한 금액이라고요? 외교부 장관하고 기재부 장관이 합의해서 고시하는 금액까지 비과세를 한다. 그렇게만 돼 있어요. 100, 500이 아니라. 근데 거기에 얘네들하고 누구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한국무역투자진흥공단, 니은이 빠졌네요. 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산업인력공단. 외국에 나가 있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누가 합의해서 고시하는, 그렇죠. 외교부 장관하고 기재부 장관이 합의해서 결정해가지고 고시하는 금액이 비과세 되는데, 거기에 요거 하나 더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 더 추가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 특수한 계좌에 대한 범위에 대한 얘기인데, 요게 지금 출산지원금 출산해가지고 출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몇 회? 2회까지 금액 얼마 주든지 간에
전액 비과세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직원이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내 조카야. 그 직원이 아니면 직원이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나 개인 사업자인데 우리 아들이 민성이가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출산 지원금 해가지고 250억 팍 돈이 있으면 아무튼 팍 줬어요. 다 무슨 과세 다? 비과세. 그러니까 사실 특수관계자면은 이거 비과세 해야 돼요, 과세해야 돼요. 그렇죠. 비과세에서 제외해야죠. 개인 사업자의 누구일 때는 그렇죠. 개인 사업자의 친족일 때는 그래서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해 가지고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2회 이상 2회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전액 비과세한다고 했는데 그때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특수관계자를 시행령으로 유임했거든요. 특수관계자 누구냐 해가지고 만약 개인 사업자라면 해당 개인 사업자와 친족관계 있는 자, 국세법상 친족관계 있는 자 아시죠? 사촌 이내 혈족과 삼촌 이내 인척, 그게 국회법상 친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배우자라든지 사실혼 관계 있는 자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렇게 아무튼 해서 여기 국회법상 친족관계 있는 자, 국회법상 친족관계 있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만약 법인이라면 지배주주 등입니다. 지배주주 등이라고 하는 거는 지배주주와 그의 국유법상 친족 또는 경영 지배관계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게 지배주주 등입니다. 지배주주라고 하는 건 그룹이죠. 근데 그 지배주주 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배주주 자체가 그룹인데 그 지배주주의 국유법상 친족이거나 국유법상 경영 지배관계 있는 자까지 포함해가지고 걔네들한테는 출산지원금 주는 거 비과세가 안 되고 전액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배주주라고 하는 거는 지배주주가 어디에서 말하는 지배주주냐에 따라서 정의가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지배주주는 그러니까 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과 그의 특수관계자 이 지분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룹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그룹들이. 근데 우리 그룹이 가장 지분이 높으면 지배주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한 사람과 그의 특수관계자 지분을 전부 다 합했어요. 그 그룹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하면 지분율이 다 몇 퍼센트 이상이지만 되는 건 맞고 1% 이상인 자들로서 그런 그룹들 중에서 우리 그룹이 가장 지분율이 높다면 우리 그룹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배주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출산지원금은 몇 회까지만 전액 비과세한다고 그랬죠? 2회. 그런데 3회 이상, 세 차례 이상 지급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최초 2회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순서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2번 비과세한다고 했으니까 2번 비과세한다고 했는데 회사 사정상 3번에 나눠주는 거야. 500, 500 이렇게 주면 되는데 회사 사정상 지금 300, 300, 400 이렇게 준 거야. 500, 500 원래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회사가 500, 500 이렇게 주면 다 비과세가 되는데 사정상 300, 300, 400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야. 3월 달, 9월 달, 9월 달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저는 그러면 이거 400하고 300하고 요거 비과세 이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최초 2회 지급이 비과세되고 3회부터는 무조건 뭐가 된다? 과세. 3번 나눠주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서대로 2회까지만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내가 지금 A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A 회사에서 3월 달에 한번 받고 9월 달에 한번 받았어. 응? 이제 더 이상 안 받, 이제 더 이상 더 받으면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더 받으면 과세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회사 그만뒀어. 이제 다 이제 그건 좀 너무하지, 그지? 출산 지원금 막 주면서 막 축하한다고 막 500 딱 줬더니 그동안 감사했대. 그러면서 그만두는 거야. 이제 다 받았더니 좀 그렇지. 앞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딱 그만두더니 B 회사를 간 거야. B 회사가 또 거기서도 아직 몇 년이 안 됐어. 아직 출산일로부터 아직 2년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쪽 회사에서도 또 500 또 준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되게 좋아. 회사별로 2회야. 몇 년 이내하면 아직. 그게 밑에 적혀 있는 거야. 이직해가지고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거야. 이직해가지고 아직 몇 년 이내예요. 지금 아직 출산일로부터 몇 년 이내면 돼요. 그냥 아직 2년 이내야. 근데 이직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사용자 회사별로 최대 2회까지 다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직해서 또 몇 회가 또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직해서도 아직 몇 년 이내라면 아직 2년 이내라면 이직해서도 또 2회까지는 또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뭐 이직을 막 이렇게 어떻게 좀 막 이렇게 종용하는 건가 지금?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주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준 건데 줬더니 그만두고 저쪽 가서 또 받고 막 이러는 거잖아. 이거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회사별로 2회다. 이직해서
두 번 받는 것도 여전히 몇 년 이내라면,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아시겠죠? 회사별로 2회씩 각각 비과세가, 전액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맨 마지막 거. 사용자별로 최대 2회까지 한다. 그래서 여기 이직 시에 이적 전에 지급받은 횟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응? 횟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종업원 할인 금액 있잖아요. 종업원 할인 금액, 비과세되는 금액, 그리고 일정 기간 이내에 재판매 금지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죠? 일정 기간에 재판매 그런 요건들을 충족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받자마자 막 당근에 팔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은 재판매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비과세 금액 이런 것들은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비과세 금액은 이미 그때도 설명드렸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비과세 금액은 내가 할인받은 금액 아까 1,000만 원짜리 600만 원 샀으면 할인받은 금액 얼마예요 지금? 400만 원인데 이 400만 원은 얼마를 한도로 해가지고 비과세하느냐? 둘 중에 큰 금액을 한도로 하는 거죠. 시가에 얼마? 시가가 얼마짜리였죠? 1,000만 원에 몇 퍼센트? 20%와 연 얼마? 연 240만 원.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할인됐으면 1년 동안 아무튼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한꺼번에 계산하는 겁니다. 연 240만 원이니까. 그러면 만약 한 번만 이렇게 할인됐다면은 둘 중에 큰 거 얼마가 비과세 되는 거예요? 240만 원이 비과세 되는 거니까 400만 원 할인 금액이 근로소득인데 240만 원 비과세 되는 거니까 총 금액에는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160만 원이 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응? 비과세 뺀 금액이 총 금액 되는 거니까 비과세 되는 금액이 400만 원 중에 240만 원이니까 총 금액에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 1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대로 여기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그 앞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 그대로고요. 그때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미리 얘기해 드렸었고, 그리고 재판매를 그러면 재판매는 몇 년 동안 금지하느냐? 이게 둘로 나눠졌어요. 둘로 나눠져가지고 2년 동안 재판매 금지하는 게 있고 1년간 재판매 금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싼 거 있잖아요. 비싼 것들은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싼 거는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둘로 나눠져 있는데 개별소비세법에서 이게 1조의 뭐 2항의 2번에 해당 2호에 해당되는 게 그게 귀금속이거든요. 귀금속,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있죠. 명품 가방들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말하는 고급 시계, 고급 가방은 다 200만 원 초과하는 그런 고급 가방이라든지 시계여야지만 저기 안에 들어가요.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 걔네들 일단 몇 년이고요. 이런 회사 다니고 있으면은 더 싸게 살 수가 있는데, 근데 걔네들은 몇 년 내 재판매하면 안 된다고요? 2년. 그리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보니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수가 5년을 초과하는 품목이라고 돼 있어요. 5년. 근데 그게 뭐냐? 제가 또 찾아봤어 내가 또. 그래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게 뭐지?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에 품목별 내용 요소를 딱 보니까 5년이 넘어가는 게 뭐냐면 거기가 자동차, 그다음에 대형 가전, 에어컨, 그죠? 뭐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럼 그 이외 거 5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5년이 안 되는 거. 나머지인데 선풍기. 선풍기 회사에서 내가 선풍기 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걔는 몇 년 내 재판매 금지. 걔는 1년 지나면 판매해도 돼요. 그러니까 선풍기라든지.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여기인데, 전자레인지는 위인데 예를 들면은 전자 토스트기, 전기 토스트기 있잖아요. 전기 토스트기. 그건 여기 있어요. 다 여기 1년. 5년이 안 돼. 걔네들은 5년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딱 봐도 그냥 좀 조그마한 가전들, 소형 가전이라고 하죠. 걔네들은 1년 재판매 금지. 좀 대형 가전이나 자동차나 고급 명품들 이런 것들은 2년 동안 재판매 금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얘기예요. 종업원 할인 금액이 근로수익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뭐가 근로수익이 되는 거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4가지다. 우리 회사가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재화 용역을 임원이나 종업원한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게 근로수익이 되는 거죠,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자사가 생산 공급하는 재화 용역을 싸게 파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싸게 사는 거를 지원하려고 돈을 줘도 돼요. 싸게 살려고 돈을 줘도 돼요. 내가 너 400만 원 줄게. 아니면 쿠폰을 주는 거죠. 우리 직원들한테만 쿠폰을 주는 거야. 400만 원짜리 쿠폰을 주는 거야. 이렇게 1,000만 원짜리 600만 원에 싸게 팔아도 되는 거고, 그래도 400만 원이 근로수익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400만 원짜리 뭐를 주는 거죠? 쿠폰을 주는 거야. 그것도 얘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원금을 받았어요. 돈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것도 근로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이제 계열사가 생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사가 임직원들한테 400만 원을 줄 수 있고 아니면 그 400만 원을 누구한테 줄 수도 있고 임직원이 아니라 누구한테 줄 수도 있고 임직원들한테 주면 당연히 인건비고 임직원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 400만 원을 계열 회사한테 줄 수도 있죠. 그것도 어디에 아까 포함시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인건비고 그 얘기입니다. 3번은 계열 회사의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아예 얘한테 돈을 400을 주든지 아니면 얘한테 600에 팔게 한 다음에 내가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렇게 한 것들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내가 얘한테 400을 주든지 계열 회사한테 이해되시죠? 그거를 누구한테 임직원들한테 바로 주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되는 거고요. 내가 그거를 누구한테 주더라도 계열 회사한테 주더라도 인건비에 포함시키겠다가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임직원들한테 바로 주는 거는 굳이 따로 얘기할 필요 없죠. 그건 당연히 인건비니까. 근데 계열 회사한테 주는 것도 인건비가 된다. 그 얘기였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시가는 이렇다. 시가의 판단 기준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원래 진작에 들어왔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이잖아요. 우리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을 할 때 거기에서도 종교인들이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이제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그 중에 받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비과세가 되는 게 5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었거든요. 종교인들도 종교인 소득 중에서 비과세가 되는 거에 뭐가 있다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뿐만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회사 업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발생한 여비 대신에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는 본인 소유의 차량만 있다가 요즘 리스들이 많아지니까 몇 년 전부터 근로소득에서의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명의의 임차한 차량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종교인 소득은 여전히 그냥 뭘로만 돼 있었냐면은 종교 관련 종사자, 종교인이 직접 소유해야지만 된다고만 돼 있었어요. 종교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은 자가운전 보조금의 대상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잘못됐었던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에서의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종교 관련 종사, 즉 종교인 본인 명의로 뭐 한 것도 임차한 것도 이제 임차한 차량이라도 업무를 위해서 썼고 그리고 실제 여비 대신에 받은 거라면 똑같이 뭐가 되든다? 비과세가 되든다. 진작에 들어왔었어야 되는 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들은 쭉쭉 넘어가시면 되죠. 아직 과세 안 되는 거니까 가상자산들은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해당돼야지만 추가공제를 받는 거고 나이 요건 따지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인적공제할 때. 근데 그 장애인이 그냥 이렇게 세 번째가 항시 치료를 위한 중증 환자라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서 그 확인 도장만 받아오면은 내가 장애인이 되려면 진짜 말 그대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여기 당연히 장애인 등록이 돼 있으면 1번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항시 치료를 하는 중증 환자 이거는 누가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 등록법에 따라 등록이 된 장애인은 아닌데 항시 치료를 위한 중증 환자는 누가 확인해 줬냐면 그냥 의사가 확인 도장만 찍어주게 되면 내가 장애인으로서의 공제를 받을 수가 추가 공제라든지 장애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으로 봐줬단 말이죠. 근데 이게 누구의 자의적인 판단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장애인 공제를 해주는 장애인은 진짜 실생활이 좀 어려운 장애인들이어야지만 되는 건데 그냥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고 의사 선생님이 도장만 찍어주면 그러면 혜택을 받으니까. 근데 그런 장애인 혜택 받으면서 실제로 알고 보니까 소득도 어마어마해. 일 다 해. 할 거 다 해. 그러니까 실제 생활이 어려움을 겪질 않아. 그러는데도 이 도장 하나로 막 이런저런 혜택을 또 받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있는 사람들이 더해. 돈도 많이 버는데 굳이 장애인 그거 해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못 받게 중증한 질환, 희귀성 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계속 병원에 가야 되는 거야.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병원 장이 찍어야 되는 거야. 그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 취약 등의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라고 아예 지장이 있어야지만 돼. 그냥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은 완전 달라졌죠. 이제 장애인의 공제를 받아준 장애인 당연히 장애인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이고 그게 아닌 그냥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으로 있어서 공제를 세법상 다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이제 잘 못 받게 의사 선생님 마음대로 그냥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더 빡빡해졌다 요건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안 보셔도 되고요. 좀 빡빡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데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데 우리 도서 이용료, 신문 판매 대금, 영화관 입장료, 그죠? 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 이런 것들이 별도로 3번으로 딱 신용카드 사용했다는 소득공제 받을 때 3번으로 가는 거는 총 금액이 얼마 이하인자? 7천만 원 이하인자는 별도로 3번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뭐가 추가됐죠? 수영장이나 체력 단련장의 시설 이용료까지 포함됐다. 근데 좀 그 체력 단련장이 애매했었는데 거기 시행령을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헬스장만 되는 거예요. 헬스장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안 돼요. 수영장하고 체력 단련장은 여기서 말하는 체력 단련장은 이 별표 1번에 해당되는 체력 단련장은 이거는 딱 그냥 헬스장만 말하는 거예요. 수영장, 헬스장. 그리고 말 그대로 뭐만 시설 이용료만. 수영장과 헬스장에 강습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 레슨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PT 안 돼요. 뭐만 시설 이용료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시설 이용료하고 관습비의 구분이 불분명해. 이번에 해가지고 합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그냥 얘네들이 판 거야. 그럼 이거는 나중에 시행 규칙에서 별도로 따로 이렇게 구분하겠대요. 아무튼 뭐만 되는 거야 이제 일단 그러니까 시설 이용료만 되는 거예요. 강습료라든지 PT 비용 이런 거 안 됩니다. 시설 이용료만 1907천만 원 이하였을 때 신용카드 사용 구분할 때 별도의 3번으로 가는 겁니다. 몇 퍼센트 적용되죠, 걔가? 30%율 적용되는 3번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혼인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이번에 들어온 거 아시죠?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뭘 더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요 기간 동안에 결혼하면 얼마 공제해 준다고 그랬죠? 결혼하게 되면 부부 1인당 50만 원 각각이죠, 각각. 부부 각각 1인당. 부부 각각 이쪽도 이쪽 양쪽 다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50만 원 세액 공제를 지금 해 주는데 근데 실컷 혼인 신고해 가지고 세액 공제 해 줬더니 또 바로 또 뭐 하죠? 그렇죠. 이제 보니까 이제 혼인 무효가 된 거야. 이게 이혼한 건 어쩔 수 없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이 가짜 결혼인 거야. 그래서 혼인 뭐가 돼 버린 거죠? 혼인 무효가 된 거예요. 혼인 무효가 됐으면 그러면 이거 다시 뱉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뱉어낼 때 뭐까지 뱉어내라고요? 이자 상당액까지. 요 기간에 하루 1일 얼마? 10만 분의 22 해가지고 우리 납부지원 가산세 1일 납부지원 가산세 율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1일 20분 해가지고 이자 상당액까지 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대신에 이제 무효 확인소 확정 후에 몇 개월 내에 빨리 신고하게 되면요. 자수를 빨리 하는 거죠. 3개월 내에 하게 되면은 가산세는 면제를 해주는 거고 3개월 지나면은 가산세 내면서 뭐까지 내는 거고 이자 상당액까지 내는 거고 무효가 됐다면 문제가 된다. 이혼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정상적인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거니까 그런 게 괜찮은데 결혼 무효 소송이 걸린 거예요. 처음부터 가짜 결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뱉어냅니다. 이자까지. 그래 보시면 되고 퇴직소득세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시험 문제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굳이 얘기한다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그동안 1년 안에 퇴직을 2번 하는 거죠. 1년 안에 A 회사를 퇴사했고요. 그래서 이때 A사에서 퇴사할 때 요 근무 기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25년도 예를 들면 3월 달에 A사 퇴사를 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21년도 6월 달에 입사를 해가지고 A사를 25년도 3월 달에 퇴사를 한 거죠. 그럼 이때 이제 퇴직금 받은 거 내가 직원이에요. 퇴직금 받은 금액이 다 퇴직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근속연수 공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근속연수 공제 적용하시면 되고요.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뺀 금액. 거기에다가 환산급여를 먼저 구하잖아요. 환산급여? 그리고 환산급여를 가지고 환산급여 공제표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뭘 빼게 되죠? 환산급여? 공제는 이 환산급여에 따라서 공제표에서 이제 얼마 빼라고 돼 있죠. 계산돼 있죠. 이건 표가 있죠. 표가. 빼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퇴직소득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퇴직소득 과세 표준을 가지고 뭘 계산하는 거예요? 퇴직소득 산출세액, 세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때 퇴직소득세, 이걸 퇴직소득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즉 퇴직소득세는 이 퇴직소득에 대한 요 과표
이 과표 자체가 1년으로 환산된 소득이니까 여기다 바로 그냥 무슨 세를 곱하고요. 기본세로 곱하고요. 일단.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환산한 거기 때문에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다시 12로 나눈 다음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A사에서 퇴사할 때에 A사에서 이렇게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가지고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바로. 그렇죠. 퇴직소득세는 요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원천징수에서 과세를 종결하죠. 이게 바로 원천징수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25년도 9월 달에 B사에서 또 퇴사를 한 거죠. 두 회사를 동시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22년도 뭐 8월 달에 입사해 가지고 이렇게 퇴사한 거죠. 그래서 동일한 25년도에 한 번 또 퇴직소득 또 한 번 퇴직소득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때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때 퇴직소득세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 얘하고 두 개를 합한 퇴직소득 금액을 가지고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퇴직소득 받은 금액이 있고 이때 퇴직소득 받은 금액이 있잖아요. 합산해 가지고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죠. 그때 한꺼번에 계산할 때에 예를 들면은 이때 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이다. 이때 받은 금액이 2,500만 원이다. 3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세금 계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때는 2,500이 아니라 얼마 가지고 계산한다고 이때는 5천만 원 가지고 그렇죠. 합산한 금액을 가지고 한꺼번에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요. 그러면 퇴직소득 금액이 들어갈 때 이때 비사 퇴사할 때는 여기에 5,50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때 근속연수 공제는 얘가 아니라 근속연수는 이제 이렇게 먼저 입사한 날부터 나중에 퇴사한 날까지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근속연수를 이렇게 두 근무 기간을 합산한 다음에 중복된 기간을 제외한다. 즉 먼저 입사한 날부터 나중에 퇴사한 날까지로 해가지고 뭐를 계산하고요. 근속연수 공제를 계산하고 여기 근속연수도 요게 근속연수가 되는 거죠. 요게 근속연수로 나눈 다음에 12로 곱해가지고 5,500만 원에 대한 퇴직소득 환산급여를 계산하고 그 환산급여에 따라서 환산급여 공제를 하고 그럼 과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과표에다가 기본세를 주게 한 다음에 다시 12분의 요 근속연수를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거죠. 한꺼번에 합한 금액이 얼마? 5,500만 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이때까지 계산한 퇴직소득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기납부세액으로 뺀 나머지 금액을 이때 원천인수하면 되는 거죠. 추가로. 그러니까 이때 원천인수를 얼마를 할 거냐? 이때 원천인수는 5,500만 원과 합한 근속연수를 가지고 한꺼번에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 A만 가지고 계산한 퇴직소득세 이미 이때 원천인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걔를 뺀 나머지만 원천인수하는 퇴직소득세로 하면 된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그게 정산이에요. 이 정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1년 중에 퇴직소득을 2번을 받는 거죠. 1년 중에 2번의 퇴직소득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런 정산이라는 게 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얘가 받은 이 3천만 원 있잖아요.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갔고요. 1,000만 원은 내가 써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계산된 금액 중에 3분의 2는 이연 퇴직소득세가 되는 거고요. 3분의 1은 원천인수가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을 내가 다 쓴 것도 아니고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일부분은 퇴직연금 계좌에 일부분은 내가 쓴 거죠. 그러면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까요? 3천만 원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만약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이연 퇴직소득세가 되는 거고 100만 원은 그냥 원천인수가 된 세액이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계산한 퇴직소득세가 3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계산된 퇴직소득세가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300만 원인데 그렇게 해서 이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때 2,500만 원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정산을. 그러면 이때 정산하는 거는 당연히 얼마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얼마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5,500만 원 하는 거 5,500만 원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죠. 5,500만 원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연 퇴직소득 중에서 요 기간 동안에 뭐 한 게 있냐면 요 기간 동안에 또 인출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퇴직소득 중에 요거 중에 200만 원은 이연이 된 거고 그리고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 100만 원은 이연이 안 된 거고 얘는 그냥 바로 원천인수가 된 거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실제로 또 200만 원 중에서 요 때에 인출을 해가지고 뭐 한 게 있고요. 또 원천회수가 또 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때 실제로 또 원천회수가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때 인출할 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요때는 얼마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5천 500만 원을 가지고 한꺼번에 일단 퇴소세를 계산해야 되는 건 맞죠? 한꺼번에 퇴소세를 계산하는 건 맞죠? 그렇죠? 한꺼번에 퇴소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했더니 이게 얼마 나왔냐면 600만 원 나온 거야. 5,500만 원 가지고 계산했더니 60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럼 이때 추가로 원천회수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냐? 얼마냐? 막 되게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이때 원천회수한 게 연금 수령일 수도 있고 연금 외 수령일 수도 있어가지고 이때 원천회수하는 금액은 이 이연퇴직소득세에 해당되는 금액에 인출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이연퇴직소득세의 70%를 원천회수할 수도 있고 전액 다 원천회수할 수도 있잖아요. 100% 연금 외 수령이라면. 근데 연금 외 수령을 가정한대요. 무조건. 연금 외 수령을 가정하면 그냥 어떤 금액이 되는 거죠? 이연 퇴직소득세 전체. 그러면 원천회수가 됐고 안 되고 남은 금액 전부 다 합해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얼마를 빼는 거죠? 어차피 300을 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차피 300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이 막 되게 복잡하게 돼 있고 산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막 되어 있는 막 이렇게 뭐 이상하게 돼 있어 이렇게. 아무튼 일단은 전체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이미 지급된 이미 납부가 되거나 이연된 이거를 공제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에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거를 중간중간에 연금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 외 수령할 수도 있는데 이 사이에 그걸 받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그냥 했더라도 아예 뭘로 가정하면 되는 거예요. 연금? 이 말이 핵심이에요. 전액 뭘로 가정하라고요? 연금 외 수용으로 가정해가지고 막 계산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전부 다 결국에는 얼마를 그냥 빼면 된다는 겁니까? 300만 원을 빼면 된다는 겁니다. 원천회수 그동안 한 거하고 남은 거. 근데 원천회수를 한 거는 연금 수령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무슨 수령으로 가정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가정하게 되면 그럼 어차피 200, 10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간에 인출하든지 간에 연금 외 수령으로 가정해가지고 빼라는 얘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아예 처음에 그냥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됐을 때에 뭐를 그냥 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앞부분에 대해서 원천회수 해야 되는 퇴직소득세 있잖아요. 300만 원. 그게 이연이 될 수도 있고 원천회수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연된 것들은 중간에 그중에 일부분을 그중에 일부분을 원천회수가 했어요. 원천회수가 됐단 말이죠. 일부분은. 근데 그 일부분은 원천회수가 됐을 때 무조건 무슨 수령으로 가정했을 때 원천회수세액으로 하라는 거예요. 연금 외 수령했을 때 원천회수세액으로 하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원천회수 연금 외 수령을 가정하고 남은 거랑 합하면 그게 우리는 200만 원이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100만 원까지 해가지고 걔를 빼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냥 옛날이랑 똑같은 거예요. 말만 복잡하게 적혀 있는 거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중간에 그 사이에 인출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연금 외 수령으로 가정해가지고 계산한 금액을 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랑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이거랑 같다. 같게 된다. 그래서 연금 수령했든 연금에 수령했든 연금 외 수령으로 가정한 금액으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절차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우리 상장 주식의 대주주 그 2그룹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2그룹 자산 비상장 주식이거나 또는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장외 거래분이거나 대주주 양도분은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대주주의 범위 아무튼 주주 1인 그 주주 1인하고 기타 주주하고의 지분을 합해 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그 지분을 합해 가지고 1% 이상이 돼야 된다. 또는 50억 이상. 양도소득세 대주주는 유가증권 시장이냐, 코스닥이냐, 코넥스냐. 유가증권 시장은 1%. 그러니까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게 되면 대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어느 시점에? 양도 시점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25년도 중에 양도하게 되면 대주주 여부를 어느 시점으로 그러니까 지분율 요건 또는 시가총액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대주주가 되는 건데 어느 시점에 직전 사업 종료일 시점에 지분율이 유가증권 시장이라면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양도소득세를 포기했으면 뭐 관계없죠. 그리고 한 다음에 시가총액은 어떤 시장이든 간에 시가총액은 얼마 이상? 50억 원 이상.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나머지 사람들 지분을 합해가지고 지금 1% 이상이냐 2% 이상이냐 또는 4% 이상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구분하면은 나하고 나의 특수한 게 있는 자들의 지분을 전부 다 합했더니 또 그룹이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룹이 최대주주야. 그러면 나랑 그 기타 주주의 나하고 내 특수한 계좌 의 주식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1%, 2%, 4%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합해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합해가지고. 근데 나랑 특수한 계좌의 지분을 전부 다 합했더니 그랬더니 그게 우리 그룹이 뭐가 아닌 거야. 최대 주주가 아닌 거야. 그러면 내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내 것만 가지고 내가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1% 이상? 코스닥이라면 2% 이상? 여기는 좀 유가증권 시장만 가정해가지고 하였는데 유가증권 시장은 1% 이상, 코스닥 시장은 2% 이상, 코넥스 시장은 4% 이상.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물론 이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거의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나랑 나의 기타 주주, 나의 특수한 게 있는 자의 주식을 전부 다 합했더니 그 회사의 뭐예요? 우리 그룹이 최대 주주라면 그 1% 이상은 나와 그 기타 주주들의 주식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1%, 2%, 4% 이상이면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나의 친족들의 지분을 전부 다 합했더니 그게 최대주주가 아닌 거예요. 최대주주가 아니면 합한 건 아니고 뭐만 가지고 1%, 2%, 4% 이상인지를 따진다고요? 내 것만 가지고 1% 이상이냐 2% 이상이냐 4% 이상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인 경우랑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를 따지면 최대 주주인 경우가 과세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최대 주주면 합해가지고 1, 2, 4% 이상이면은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최대 주주가 아니면 내 것만 가지고 1, 2, 4% 이상인지를 따지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때 그 주주 1인에는 당연히 누가 빠진다고요? 법인은 빠진다고요. 원래 당연하죠. 무슨 소득세니까? 양도소득세니까 주주 1인에 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주 1인에 법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 주주 1인에. 이게 주주 1인에 법인이 들어가 버리면 여는 문제가 없는데 왜냐면 이게 양도소득세는 개인한테 과세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과세가 없는데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주주 1인의 국회법상 특수관 계좌가 그게 친족이 아니라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법인의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자도 이제 국회법상 지금 그 기타 주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친족뿐만이 아니라 경영 지배관계도. 그럼 어떤 법인과 그 법인의 경영 지배관계 앞에 있던 얘네들 그룹이 최대 주주일 수 있지. 그럼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라고요? 그 주주 1인과 기타 주주들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데 주주 1인은 법인일 수 있잖아요. 얘는 법인이지만 기타 주주들은 얘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얘네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주주 1인이 누구인 경우에는 아예 빼버리겠다는 거죠. 법인인 경우에는 빼버리겠다. 주주 1인이 안 내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주주 1인 자체가 누구여지만 주주 1인 자체가 개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주 1인 자체가 개인이어지면 된다. 이게 명확하게 명시한 거예요. 이게 애매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애매해가지고 지금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러면 그 주주 1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주주 1인의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기타 주주까지 합했더니 이 그룹이 최대 주주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이 법인하고 얘는 법인이니까 아닌 거고 얘의 기타 주주 얘네들이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기타 주주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냐? 아니 양도소득세인데 이 주주 1인이 법인인데 이걸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명확하게 주주 1인이 누구라면 빼자? 법인이라면 뺀다. 그 주주 1인 자체는 누구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주주 1인은 개인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좀 애매해가지고 주주 1인 자체가 누구였을 때 법인이었을 때의 기타 주주에 내가 해당되는 거야. 기타 주주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합했더니 최대 주주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최대 주주가 돼버리면은 그리고 1% 이상이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를 빼면 얘는 법인이니까
양도세를 안 내지만 기타 주주인 나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냐? 이것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주주 1인이 법인인데 개인이 아닌데.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예 그 주주 1인의 누구를 빼버리겠다? 법인을 빼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 거죠. 그래서 재주주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주 1인의 누구는 뺀다? 그러니까 주주 1인은 누구여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개인이어야 된다. 개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명확하게 된 건데 이게 내가 1세대 1주택자예요. 내가 1세대 1주택자인데 그러면 요건을 다 충족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거를 파는데 양도 시점은 언제가 되는 거냐면 양도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돼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에요. 문제가 됐던 건 오피스텔이야. 내가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내가 팔았어. 근데 오피스텔을 파는데 나는 1세대 1주택자야. 근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사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가는 사람이 거기서 사무실을 한다는 거야. 사무실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매매할 때는 나는 주택이었지.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주택이었는데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요. 그 사이에 이게 주택이 아닌 무슨 용도로 바뀌는 거죠? 업무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양도일이라고 하는 건 언제라고요? 매매 계약일이 아니라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둘 중에 빠른 날인데 양도하는 날에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사무실이 돼버린 거야. 그럼 과세야 비과세야? 과세죠. 1세대 1주택인데 내가 지금 원래 비과세가 됐었어야 되는데 근데 과세가 되는 이게 실무상 오피스텔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피스텔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는 사람이 이걸 지금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데 대금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조건 변경해야 돼 얘는. 얘는 무조건 변경을 해야 돼. 얘는 무조건 변경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무실로 쓸 거 아니야. 사무실로 쓸 거니까. 그렇죠. 이게 주택이면 국민주택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주택을 내가 임대할 수도 있죠. 내가 만약 주택으로 계속 한다면. 그러면 이게 국민주택이라면 부가세 면세.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주택 및 주택 부소지의 임대 면세. 그러면 면세 사업자니까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데 나는 지금 주택으로 쓸 게 아니라 나는 뭐죠? 사무실로 해가지고 사무실로 내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러면 무슨 사업자가 돼버리는 거지 이제? 과세 사업자. 그러면 나는 이거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 그럼 나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뭘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너는 주택을 파는 게 아니라 뭘로 파는 걸로 해라 나한테? 그 사이에 변경해가지고 사무실로 파는 걸로 해야지 내가 사겠다. 근데 요즘 잘 안 팔리니까 그렇게라도 팔리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파는 거야. 그러면 나는 사실 과세야 비과세야 원래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이었는데 요 사이에 상대방이 나한테 뭘로 바꿔서 나한테 용도를 업무용으로 바꿔가지고 나한테 팔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뭘 받을 수 있는가? 매입세 공제를 사가는 사람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억울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나는 계속 뭘로 쓴 게 맞는데 그동안 1세대 1주택으로. 그러니까 양도를 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이거죠. 주택에서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한 뒤에 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계약을 맺을 때까지만 해도 주택이었는데 팔 때는 뭘로 변경해서 파는 거야? 사무실로 변경해서 파는 업무용으로 변경해서 파는 거야. 왜냐면 얘가 그걸 원해. 안 그러면 나 안 산다 그래. 근데 요즘에 지금 부동산 특히 오피스텔 같은 거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해주면 감사하다고 해서 막 그렇게 바꿔서 팔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비과세인 줄 알고 딱 했더니 아니 사무실을 판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야.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사무실을 판 거니까 당신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나 지금 거기서 5년 동안 살았는데 억울하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걸 자꾸 그렇게 바꿔가지고 파는 경우가 많은 거야. 너무 억울하니까 바꿨어요. 어느 시점에 1세대 1주택이면 된다고? 양도 시점이 아니라 원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지만 비과세가 되는 건데 양도일 현재는 주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뭘로 바꾸는 거예요? 매매 계약일 현재의 1세대 1주택이라며. 그게 주택에서 주택 뭘로 바뀐 주택이었다 주택 이외로 바꿔가지고 판다면 양도일이 아니라 어느 날 현재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며 매매 계약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었다며 그때는 주택이었잖아. 그러면 여전히 뭘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비과세 해줄게. 너 억울하지? 비과세 해줄게. 이건 과세하면 안 되지. 이해되세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막 그렇게 팔아.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사가는 거야. 너무 억울한 일이 막 발생을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너무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3번 몰라도 되고요. 요거는 이미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게 양도소득도 부가가치세랑 똑같이 됐다. 토지 건물 일괄 구입한 때문에 뭘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토지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때 원래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매매계약서 딱 구분한 거지. 이렇게 매매계약서 금액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원칙은 구분된 금액으로 한다. 원래는 원칙은 일괄 양도할 때는 구분된 금액으로 하는 게 원칙.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 구분한 금액으로 하는 게 원래 원칙이죠. 근데 구분이 돼 있지 않죠. 그러면은 감정가액, 기준시가, 1차 배분, 2차 배분 이렇게 안부 계산 순서에 따라 가지고 안부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거죠. 구분돼 있지 않다면 또는 구분이 돼 있지만 이게 안분 계산을 해본 금액과 구분한 금액이 몇 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하나라도 30% 이상 차이가 나면 구분한 금액이 너무나 지네들 마음대로 한 거죠. 안 돼. 너 무조건 뭘로 할 거야? 안부 계산한 금액으로 할 거야. 까지. 소득세는 일단 여기까지만 있었고 부가가치세는 여기에다 하나 더 나갔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안부 계산한 금액과 구분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 차이 나는 요게 다른 법령에 의해 가지고 구분된 경우거나 아니면 토지 건물을 일괄 구입한 다음에 뭘로만 사용하려고 했던 거거나 토지로만 사용하려고 한 거라면 그러면 구분을 마음대로 한 거 그냥 다시 또 그대로 인정할게. 아무리 이거랑 안부 계산 금액이 몇 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구분한 금액으로 할게. 요거는 부가가치세만 이렇게 돼 있고 양도소득세는 이 마지막이 없었단 말이죠. 그 마지막을 다시 이렇게 양도소득세에도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준용한다고 그랬죠. 그거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게 부가가치세에 있었던 그 내용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그대로 들어왔어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는 맨 마지막에 없었던 거죠. 부가가치세는 끝까지 다 있었는데 그 마지막 끝까지 있었던 그 끝에 부분을 양도소득세도 그대로 가져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나머지 것들 5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비거주에 대한 얘기들은 다 좀 실무적인 얘기들이어가지고요. 그거는 따로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법인세랑 부가세랑 나머지들은 간단해요. 소득세가 언제나 양이 많아서 그런데 법인세부터는 더 금방 끝나요. 지금까지 한 거보다 훨씬 더 금방 끝날 거예요. 오늘 문제도 다 풀려고 문제 몇 개 안 돼. 문제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지금 문제도 몇 개 안 되는 거 지금 해서 문제도 다 풀려고 다 준비하고 왔어요. 오늘 더 빨리 끝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소득세 끝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